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신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만세 역사공작단, 다시 또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경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일제시대 연구하는 범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서명한 지식인 고구려사 전공하는 기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구려사 전공하는 행더잼 소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 더 모시고 갑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저희 주 전공자들이 없어요. 저희 패널 중에. 그래가지고 또 특별히 뒤에서 다른 말 못 나오게 요거 방송 준비하면서 전공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캔커피입니다. 예? 돌아온 캔커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고정이에요. 네. 그 커피 형제, 캔커피 믹스커피님, 커피 형제 두 분 중에 큰형님 모셨습니다. 캔커피 선생님 모시고 오늘 방송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뭐 그랑 토크 하나 해야 되는데, 따로 뭐 그랑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저저번 주였죠. 저저번 주부터 후원 돈을 조금 십시일반 해달라 요 얘기를 저희가 광고로 냈는데 효과가 나름 있었습니다. 효과가 좀 나름 있어가지고 후원 주신 분들 저희가 한 분씩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 좀 얘기하고 넘어가자. 액수는 또 정리를 안 해오셨네요. 액수는 안 말하기로 하잖아요. 그래요? 액수는 안 말하기로 액수는 했네. 말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액수는 그럼 빼고 한 분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님, 감사합니다. 호빵찐빵님, 네, 우군 8888님, 하늘개구리님, 영심이 만세님, 장전동 박사장님. 이분은 뭐 사업하시는 분인가 봐요. 장전동에서. 네, 나흐체러님. 그리고 이분 실명인데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실명도. 실명으로 주신 분들. 예. 이두빈님, 손성욱님, 이문영님, 정진호님. 요렇게. 저희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네,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거 저희가 이렇게 항상 이름 불러드리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계속 나가겠죠? 그렇겠죠. 편집 담당하시니까 네. 후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래갖고 굉장히 저번보다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지금 녹음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스튜디오를 좀 바꿨습니다. 네, 좀 돈이 나가더라도 스튜디오가 좀 쾌적한 데서 해야 저희도 좀 뭔가 양질의 방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다른 그냥 뭐 있으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근황보다는 저번 네. 방송을 빠졌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정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네. 화기애애하고. 그렇죠. 젊은 방송. 그래서 많이 빠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진 않은데 저희도 사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삼박사님이 빠진 채로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왜냐면 제가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부담이 가요. 왜냐면 중간에 양념 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거든요. 네. 네. 굉장히 다행히도 이번에 영입된 두 분께서 양념을 잘 쳐주시는 분들. 예, 입이 풀리신 것 같더라고요. 입이 풀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는 만족해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 저는 근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 저는 일주일 동안 대만을 갔다 왔어요. 외국 나갔다 오셨죠? 네, 외국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좀 약간 그 80년대 후반에 이제 막 해외여행 뚫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거랑 저희가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대만에. 대만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근현대에서 답사 할 만한 곳이 많더라고요. 거기. 그래요? 비슷한 역사적인 그런 걸 겪었지 않습니까? 식민지도 같이 그렇죠. 겪었고, 그다음에 또 그 미국의 헤게모니가 어쨌든 이렇게 좀 통용되는 해방 이후에는 그런 나라들이었고, 그다음에 또 4.3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기도 학살이 있었어요. 그렇죠. 2.28 거기도 한번 또 갔다 오고, 근데 비슷한 그거긴 했는데 식민지 전공자로서 대만과 조선 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지배 방식도 다른데. 근데 사실은 장개석 들어가고 이제 생긴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총독부가 지배를 들어가는데 거기는 원주민을 직접적으로 학살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조선은 원래 살고 있던 선주민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학살까지는 이루어졌다 보기는 힘든데, 일단은 지배 방식 자체가 일단 처음 거의 총독부를 설치하는 방식이었고, 재정도 아마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직접 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정이 좀 독립돼 있는 상태였고 좀 체계는 다른데 현대사는 좀 비슷한 것도 같네요. 얘기 들어보면. 네. 근데 확실히 일본을 기억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그거는 꽤 말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네, 많다고 들었어요.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옛날에 총독부 건물을 총통부 건물로 쓰거든요. 거기 지금도.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설명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런 안 좋은 식민지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전에도 식민지였고 일본도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 장개석도 약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그냥 사람들 속에서 장개석은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는데 일본은 우리를 죽이진 않았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대만에도 독립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만에서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2주 동안 감옥살이하면 됐는데 장개석한테 반기를 들면 죽였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장개석보다 일본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그 기억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느꼈습니다. 조선의 역사랑은 좀 다른 맥락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실 네. 그 대만의 중추적인 사람들이 그 중국하고 이제 상거래를 했던 부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원래. 네. 근데 그 사람들 위주의 기억일 테고 오. 밑에 있는 원주민이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네네. 기억은 사실 다를 텐데 어차피 남아 있는 사람들의 기억으로서 만들어진 역사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 지점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랑 토크는 요 정도에서 빨리 마쳐야 돼요. 오늘은 저희가 지금 장장 2주 4회분 방송으로 나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망국 특집에 이어서 흥행돌풍을 이어갈 또 하나의 특집, 흥행 필패의 신화, 바로 전쟁 특집입니다. 전쟁을 방송해서 저희가 흥행 망한 적이 없어요. 흥행 필패의 신화라고요? 필패? 그렇군요. 네,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저주하는 건가요? 저주.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이거 어제. 패권할 때 패 안 해. 죄송. 패권할 때 패. 그렇죠. 네. 패권. 네네. 그런 식으로요? 말이 안 돼요. 한 번도 저희가 망한 적은 없어요. 전쟁을 다루어서. 네. 저희가 흥행 1위 했던 방송이 병자호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병자호란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요거 오늘 할 요 전쟁일 텐데 사실 뭐 이 전쟁 아니더라도 아직 다루지 않은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흥행 돌풍을 이어갈 대박 주제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커피 형제에서 형을 맡고 계시는 저 캔커피님께서 특별히 저희 흥행몰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주셨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좀 뜯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임진왜란 이번에 적어오신 것도 원고를 주신 거 보니까 동아시아 국제전 이런 표현을 또 쓰셨던 것 같은데 일단 일본에서 먼저 이렇게 선빵을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선빵을 날린 전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인식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국제전 이야기 하려면 네, 뭐 모든 전쟁이 그렇겠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네네, 뭐 어디가 먼저 공격했느냐, 어디가 먼저 침입을 당했느냐부터 해서 네, 여러 가지 시점, 작전이나 뭐 피해 규모에 대한 그런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죠. 네, 그 임진왜란은 한중일 3국이 참여했던 국제전쟁이니까 네, 당연히 각각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먼저 그 17, 19세기에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벌, 조선 정벌이다 네,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이 정벌이라는 행위는 자기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정당성을 갖고 있고 죄를 지은 자, 문제가 있는 자를 벌하는 거죠. 정하고 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명분,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죠. 이거는 정당한 출병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 지식인들 자체도 이제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인식을 계속 드러냅니다. 이게 뭐 전쟁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거죠,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뭐 17, 19세기 일본 지식인들 중에서는요, 아라이 하쿠세키 같은 양반은 이 발음이 좀 아라이 하쿠세키. 에라이 하쿠세키. 확실합니까? 그렇게 읽는 거. 그냥 들어갔습니다. 예. 아라이 하쿠세키. 어이예요, 어이. 네네. 그 일본은 히데요시 사후 일본군이 조선에서 물러나고 국교를 다시 열어 조선을 재생시키는 은혜를 베풀었다. 전쟁 사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토리 노리나가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황국의 광의를 조선과 명나라에 드날렸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마스모토 아이시게 같은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신공황후의 뒤를 이어 조선 정벌에 그치지 않고 명과 유럽까지 병탄하여 무의를 드날리려 했다.
이런 유럽까지 이야기를 병타나요. 이 사람 언제 사람입니까? 아니 근데 유럽의 존재는 다 알고 있었죠. 아니 그래도 유럽까지 가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그 몽골 생각한 거겠죠. 어허. 네, 몽골 데이 생각을 하고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한 발언 중에 유럽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명언은 확실히 히데요시가 명까지 가겠다. 명언 자기가 정복하겠다는 얘기는 하죠. 음흠. 근데 유럽까지 얘기했나? 유럽 얘기는 저도 읽어본 기억이 없어요. 아마 유럽 얘기가 나왔으면 언급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요토미 히데요시 언급이 이건 저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직접 유럽을 언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회 인식을 할 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지금이 때. 그 후대 지식인들이니까 제국주의 일본이 뻗쳐나갈 때 일본의 그 목적은 뭐 일단 동아시아 네. 지역을 이제 자기 그 세계로 만드는 거였지만은 뭐 세계 제1류를 꿈꾸고 있었으니까 아시아인을 대표해서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유럽까지 병탄하겠다라고 음흠. 하는 거를 좀 띄워놓은 것 같은데 얼마나 역사적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본 지식인들은 뭐 고대 그 우리가 뭐 임나 일본부로 대표되는 네. 그 4세기에 그 외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하는 그거를 자기들의 그 역사적 그 지식 그 상식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음흠. 그때 이미 그 우리 일본이 네. 한반도 지역에 대해서 신공항우가 그 정보를 해서 우리 속국으로 만든 적이 있었고 음흠. 그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지역을 정벌한 것도 우리 속국이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우리가 손봐준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우리 지금 일본 제국이 그 조선을 그 다시 차지하는 것도 우리의 당연한 어떤 역사적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다. 속국을 손봐주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과거부터 이 사람들은 이 한반도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기 이제 뭐 손바닥에 위에 있는 속국처럼 생각을 하고 우월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시 또 이 17세기, 18세기 이후부터는 일본이 한반도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뭐 물산이라든가 네. 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풍부하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아하.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경제적인 우월감 이런 걸 음흠. 통해서도 한반도 지역을 바라볼 수가 있죠. 당시 한반도는 뭐 전란이라든가 뭐 고려시대 이후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그런 인식도 이 사람들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해주셨던 건 17세기에서 19세기의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통신사라는 것이 조선 통신사라는 것이 나중에 전후에 네. 가잖아요. 제가 교과서에서 배울 땐 통신사는 굉장히 그 조선이 잘 나가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가 사과를 받아내고 약간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선진 문물들을 막 그렇죠. 전수해주면 전수해주고. 일본 애들이 와 하면서 와서 막 배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교과서에서 많이 네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일본에서는 또 그런 맥락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조선 애들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갖다 바치는 네. 것 같은 느낌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공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지금 딱 잘 말씀해 주셨고 네.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일본 예전에 그 조선 시대 요 시기 16세기, 네. 17세기 연구하시는 분이 발표하신 논문에서 보면은 어떤 그림을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네. 통신사 행렬. 그 교과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림 말고 다른 일본 쪽에 그림입니까? 남아 있는 그림인데 다른 이렇게 그림이군요. 손을 묶고 가는 것처럼 돼 있는 그림이 있어요. 아. 묶여가는 것처럼.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네, 온 사람들이 아.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당당하게 온 게 아니라 어. 이게 뭐 후달리면서 왔다. 약간 예,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런 느낌이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그림 남아 있으려고 생각 쉽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무슨 완전 뭐 죄 짓고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선 측 기록에 보면은 저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행렬이 크고 네. 특이한 사람들이 오니까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인데, 네. 예. 그러니까 뭐 일부 쫓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갖고 뭐 조선의 뭐 문화를 전파했다 뭐 그래서 책에 보면은 뭐 문화 관련 책들 보면은 뭐 한류의 시작이 뭐 여기부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쓰는 누굽니까? 분들도 있어요. 역사가는 물론 아니죠. 역사 가시는 분들은 아니고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아하. 해석을 하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뭐 일본에서 이게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했을 리가 없고요. 이런 인식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겠죠. 일본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을 테고. 좋습니다. 그게 좀 근대 이후에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뭐 의식은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명칭이 이제 정해지기 시작하죠. 한 1910년대, 20년대 오면서부터 네. 지금도 이렇게 부르죠. 그 문록 경장의 옆. 음. 그래서
문록 경장 연간의 역이다. 이뭐 천왕의 연호죠, 연호. 그게 천왕의 아. 연호죠. 연호. 네, 우리 제가 무식해가지고. 연호처럼. 오모의 역 하는 거 이제 전쟁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역이라는 것 자체가 정벌의 뜻이 강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조선 정벌의 연장선상이죠. 아하. 그렇죠. 그런 어떤 인식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이름만 이렇게 좀 고정적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 그쪽에선 그런 식으로 그렇죠. 명칭을 쓰는 거고 으흠.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확실히 좀 명칭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라는 표현은 전근대에 사용하던 표현이니까 네. 그게 현대에도 과연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네. 일본 학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아. 이게 호칭이 명칭이 네.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임진왜란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상대를 멸시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같이 공용하기는 힘든 용어인 것 같고 그 조선시대 연구자들 젊은 연구자들한테서는 이미 지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꼭 젊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그 좀 기존 좀 이제 정년퇴임 하셨나요 그분이 하여튼 좀 연배가 있는 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한일 관계에서 하는 분이 그러니까 좀 너무 호 이렇게 쓰는 게 외란 호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임진 전쟁, 뭐 정묘 병자 전쟁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네. 젊은 연구자들은 동의하는 분 많죠. 근데 예전에도 보면은 그 표현을 실제로 쓰면 생각보다 반발이 심해요. 학계 그래요? 내에서 학계는 오히려 덜하죠. 학계는 연구자들끼리니까 덜한데 뭐 대중적인 아하. 곳에서 아하. 쓰면 생각보다 난리 반발이 나네요. 심합니다. 이게 외란 호란이 맞지 네. 무슨 전쟁이냐. 네네. 그러니까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아하. 따져야 된다든지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쉽게 쓰긴 어려울 네네.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일본이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일단 일본 깔아내리는 외자 하나 써주고 선빵 날린 놈 앞에 대주고 외란 요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요런 느낌이네요. 일단 근데 전쟁 규모 자체가 그 16세기, 17세기의 세계 대전이었어요 이게. 네네. 전 세계에서 이만한 큰 대전이 없습니다. 아하. 규모가. 네. 그거 확실할 수 그런- 있어요? 예 맞아요. 인구 수도 그렇고 당시에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명나라하고 일본의 대군이 동원된 그 네네. 규모를 봐도 음. 이만한 대전이 없었는데 그거를 무슨 임진년에 저기 변두리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네네네네. 당시 네네. 일본 세력도 일본이라는 국호가 명확하게 있었고요. 아하. 8세기, 9세기 이후로. 네. 근데 그걸 끝까지 외인이라고 칭한 건 조선시대 인식이죠. 그 조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조일 쓰시는- 7년 전쟁 네. 뭐 이렇게 그렇게 어.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미 조일 책 전쟁. 제목에 들어간 것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렇죠. 연구자가. 조일 전쟁. 근데 근데 조일 전쟁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서양학자들이나 네네. 외국학자들은 이 전쟁을 조선과 일본의 전쟁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명나라와 일본의 전쟁으로 인식합니다. 그 전쟁에 뭐 동원된 그 군대 규모라든가 네네. 전면전으로 사실 조선 군대가 임진왜란에서 육군에서 크게 활약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신중하게. 근데 요거는 있을 이제 수 뒤에 있잖아요. 이제 정계 과정은 좀 활약하는 나오니까. 거죠. 거칠지만 네. 뭐 주도한 건 거칠다. 명나라죠. 그래서 네. 명나라 굉장히 큰 역할을 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을 제외하고 네. 지금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게 이후에 뭐 메이지 유신 이후에 뭐 좀가 뭐가 변화된다거나 이게 좀 더 강고화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청일 전쟁하고 러일 전쟁에 이어서 네. 이 한반도 지역 병탄의 어떤 명분으로 네네. 일본에서는 이걸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음. 이 물록 경장의 역, 즉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을 네네. 자기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네. 이 강해진 그 일본의 그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음흠. 정한론, 즉 한반도 지역을 우리의 그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분명히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거다. 네. 과거에 신공항후의 조선 정벌 이후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이 우리 속국을 정벌한 적이 있었고 네. 우리가 그 지금 19세기에 20세기에 그 한반도 지역을 정벌하는 것이 이렇게 정당하다라는 데 활용되는 정도로서 이 임진왜란이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확실히 근데 이제 근대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 침략할 때 네. 임진왜란 이걸 많이 잘 갖다 쓰나요? 갖다 쓴다기보다는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야산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병합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옛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을 우리가 드디어 성공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남대문하고 동대문 있잖아요. 네. 이거 나중에 이제 조선이 멸망하고 나서의 한양 성벽이 한성이 뭐 필요가 없으니까 네. 도심 시가지의 성벽이 있는 게 그럼 이제 헐고 이럴 때 문도 당연히 용도가 폐기가 되니까 문도 막 헐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남대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이 문이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한성에 진입했던 바로 그 문이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문을 안 헐고 어허. 그냥 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동대문은 그때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대문 쪽으로 들어갔나 아마 그랬어요. 일본 장군들이 어쨌든 한번 들락날락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그렇게 생각하면 걔들이 일본 입장에서 남대문 동대문은 아무 의미 없을 네. 텐데 자기네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한성을 정명할 때 네. 사용했던 문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 사람들도 이거 남길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사 느낌이 나는데요. 야사일 수도 있고. 네. 어떻습니까? 신지 연구자 그 입장에서 이거 어떻습니까? 야사 느낌 납니까? 조금 나는데. 근데 교과서에 신공하고 얘기랑 임남용부랑 임진왜란 얘기들이 써 있는데 인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야사가 맞냐 틀리냐보다는 실제로 그때 식민지에서 국사, 조선사, 뭐 세계사 이렇게 배우는데 네네. 거기서 이 내용은 사실 이 인식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하간에, 17, 19세기에 있었던 인식들이 근대 이후까지도 쭉 계속 이어지면서 그걸 오히려 역사적인 정당성으로 포장하게 되는. 제국주의 일본의 정당성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반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반성. 사실 네네. 이 전쟁이 아주 오래된 전쟁은 아니거든요. 아, 우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고대사를 전공하셔서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전쟁인데요. 예, 불과 한 400년 정도.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이런 인식들이. 좋습니다. 일단 국제전이면은 일단 뭐 일본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명나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인식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중국에서는 네. 항회 원조라고 불러요. 이 전쟁 자체를 예. 항외 원조. 예, 많이 들어보셨죠? 항미 원조 그렇죠. 전쟁. 예, 바로 그겁니다. 항미 원조에서 항회 원조고 아하. 네. 왜 저항해서 조선을 도왔다. 어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항해서 조선을 도왔다. 국제전에서 중국이 가졌던 네네. 역할을 부각하는 의도죠. 그러니까 뭐 명칭도 비슷하고 딱 대상 하나만 바뀐 거죠. 근데 이거는 아마 근대 만들어진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같고 전근대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니 전근대도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 다른 용어 하나 있긴 했는데 이것도 아마 그 전근대 시대에 나왔어요. 이미 나왔던 용어고. 표현은 나오고 예. 희한하네요. 일단 그 뭔가 그 보은의 느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조공 되고 채권 관계에서 음. 조선은 자기들의 속국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속국을 도우러 나섰다라는 그 명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전쟁이 명나라가 순수하게 조선을 도운 전쟁은 아니었는데 예, 명나라 입장에서 죽었다 깨나도 자기들이 조선을 그 순수하게 도운 전쟁이에요. 웃긴 놈들이네. 여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네요. 왜냐하면 아까 도요토미가 명나라까지는 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들어간 건데 단순히 이거를 조선을 도왔다기보다는 자기네들 전쟁으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뭐 얘기하면서 예.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의 인식을 살펴볼게요. 이건 굉장히 그 교과서에서 우리가 많이 봤었던 거기는 할 때지만 한국은 임진왜란을 대충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나요? 한국은 뭐 방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네네.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야기 많이 하고 으흠. 그러니까 일본 침략에 대한 어떤 음흠. 적대의식, 네. 반감을 계속 이제 재생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진왜란이라는 어떤 역사적 전쟁, 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학술적 평가가 생각보다 약했어요.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연구나 저술이 많은 거에 네네. 비해서 실제로 임진왜란의 그 평화혁명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전체를 한번 보겠다라고 네네. 그러는 책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뭐 한두 권에 불과합니다. 임진왜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그야말로 그렇죠. 단순한 전개 내지는 거기에 있었던 뭐 조선인들의 피해 물론 피해가 컸지만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다 보고 실제로 그 연구서들도 보면은 이제 특히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뭐 이순신 장군을 대표로 하는 네. 뭐 그런 것들이나 뭐 육상전에서 네. 왜 그렇게 밀렸느냐 음흠. 뭐 그다음에 삼대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부각이 많이 되지 어떤 좀 전쟁사의 전체적인 조망을 네. 아우르는 그런 시각이 압도적으로 부족했죠. 이게 그 전쟁사 자체가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국 그렇죠. 전쟁을 다룰 때 그 해아당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전쟁도 전체적인 조망이 이루어진 그 책들이나 이런 연구들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전쟁. 임진왜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었다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에 한번 그 36년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네. 이 17세기 있었던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다는 거를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사실 8년 동안 조선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네. 뭐 전투가 거의 뭐 8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데 네네. 사람들 죽은 건 부지기수고요. 근데 이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물러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그 의식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 전쟁 연구, 네. 이 전쟁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떤 기본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은 제 기억으로는요. 네. 예전에 임진왜란을 다루는 거 보면은 이제 승패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무튼 임진왜란은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정도의 인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순신 빠지면 안 되죠, 이순신.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제 느낌에 이게 한 10에서 20년 전쯤부터인가 이게 임진왜란은 사실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이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예.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인데 우리들이 스스로 임진왜란을 굉장히 당한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어허. 하면서 이긴 전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이 책들이 막 나오고 해서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예, 그리고- 임진왜란은 이긴 전쟁이라고 얘기를. 그럼요. 그래서 지금 다 거의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래요?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긴 맞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던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진 거죠. 그리고 막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아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이긴 게 맞아요. 네. 근데 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보면 이게 그냥 이겼다고 하기 또 약간 그러니까 이 그렇죠? 전쟁을 기억할 때 승패를 단순히 따지자고 한다면은 그렇죠. 뭐 물러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할 수 있죠. 이겼다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전군대에서 벌어진 이 400년 전의 전쟁을 기억을 할 때 그 의의를 파악할 때 네. 승패가 지금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과 명나라군이 외국군이 들어와서 8년 동안 이 조선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전쟁을 하고 여기서 조선이 일방적으로 이제 큰 피해를 입었죠. 그렇죠. 그럼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왜 우리가 이런 외국 군대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외교를 도대체 어떻게 했고 이 전쟁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지난 시기에 너무 승패에만 집착해왔던 측면이 있었고 좋은 말씀. 군사정부 시절에 네. 특히 이 군사정부 시절. 예, 그 임진왜란 당시 그 활약했던 장수들에 대한 네네. 그 군사적인 평가가 너무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순신 또 장군이 이 전쟁을- 동상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좀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이게 파악하는 그 인식 자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정부 네. 시절에 네. 이순신 동상도 세우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00년대 이순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을 가지고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위험한 이거 굉장히 이제 위험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네, 의심을 가지고 예, 네.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네. 좀 더 해보니까 아하. 이순신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왜 이래요? 저 결론이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 군사사 논문 중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뭡니까? 세계 4대전에 네. 이순신께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맞는 겁니까, 근데? 아니라고 결론낸 논문이 있어요. 그래요? 그건 우문안의 인터넷 단문일 뿐이다. 아. 근데 이게 군사사 논문에 실렸어요. 군사사 논문에. 그럼 그 이순신 신화화가 깨지는 거는 군사 쪽에서 먼저 깨지고 있는 건가요? 모르 이 사람 개인이 깨진 건지 이걸 심사해서 어떻게 실어준 건지 모르겠는데 이순신 신화와 별개로 네. 그 세계 4대 전쟁 이런 거는 근거가 약한 얘기예요. 그런 거 팩트를 체크하면 네. 왜냐면 보통 뭐 3대 뭐 4대 뭐 이런 것들은 네네네. 우리나라가 잘 붙이죠, 그런 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네네네. 뭐 우리나라 무슨 3대 짬뽕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를 교동. 네. 임진왜란 3대 대첩이란 말이 당시 없었어요. 어허. 이거 그 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그 얼마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사기 당했지 않습니까? 세계 7대 경관 제주도 그거 한번 사기 한번 제대로 한번 당했었죠.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4대전 이러고 근데 알고 봤더니 루머였다. 뭐 몇 대면 이건 일본인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런 예. 타이틀 붙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세계 4대 성인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듣기로 이거 일본 애들이 만든 어허.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수사법을 네. 우리나라에서 배워가지고 쓴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바로 소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러한 역사적 종합적이고 전쟁 자체를 승패를 떠나서 이것도 좀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도 좀 뭔가 해석을 해주겠다. 임진왜란을 다룬 뭐 다큐도 많고 팟캐스트도 많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사실 여기 그렇죠.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캔커피님을 그렇죠. 모시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전문 일이다. 역사학자들의 그 인식을 좀 보자. 이 전쟁을 종합적으로 보자. 네. 이거는 마치 캔커피님을 띄워주는 척하면서 스스로를 띄우는 이거 굉장히 그 고난도에 부담이 대단합니다. 100배쯤 올라갔어요. 제가 네네네. 봤어요. 캔커피님이 씩 웃었는데 어깨에 1톤씩 되는 머리가 탁탁 올라가는 듯한 느낌. 좋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이제 병자호란이나 고구려 수당 전쟁 요거처럼
전쟁하기까지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좀 전쟁으로 가기까지가. 그러면 또 하나씩 또 천천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역시 조총이죠. 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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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총이 워낙 그 임진왜란 때 상식적인 무기로 등장하니까 조총이 지금으로 표현하면 어쨌든 그냥 장총 아닙니까? 길다란 어쨌든 총, 화약 묻혀서 나가는 총. 그렇죠. 지금의 라이플의 뭐라고 원조입니까? 이 소총의 그렇죠. 조상이죠. 조상이죠. 뭐. 조상. 거기서부터 쭉 발전하는 거죠. 네네. 아마 이 총은 그 지금처럼 이렇게 방아쇠 당겨서 네. 총알띠를 딱 맞춰서 가스 배관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네. 심지를 이렇게 딱 네.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가스 네. 가스로 나가는 총이면 세계 정복이죠. 그렇죠. 하지만 당시로서 굉장히 선진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총이 어떻게 동아시아 지역에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걸로는 1543년에 그 포르투갈 선박이 네네. 그 큐슈 남쪽의 다네가시마라는 곳에 이제 표류하는데 네. 그 이 선박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현지인들에게 조총이 전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당시 명나라는 이미 유럽하고 그 교역을 하고 있었어요. 네. 16세기 당시에 하고 있었는데 당시 교역하던 그 주요 항구가 닝보, 한자로 쓰면 영파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네네. 그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으로 포르투갈 상선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그쪽으로 오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요 나가사키 요쪽입니까? 아니 지금 나가사키가 아니라 중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영파. 예, 영파 제대로 따라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영파인한 할 때. 생각이 아니라 저는 그 나가사키 그 카스테라 그 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중국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못 들어갔네요. 네. 바람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폭풍을 만난 거죠 바다에서. 예.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서쪽으로 가야 되는 동쪽으로 쭉 가가지고 네. 그 규슈 남쪽에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가사키 근처입니까? 나가사키는 규슈 서북 쪽에 있어요. 네. 어쨌든 그 근처 아닙니까? 같은 큐슈니까. 같은 규슈인데요.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여기서 유명하den. 그렇다고 합시다. 네네네. 계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좀 보완하면은 네. 그 현지인들, 그러니까 요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섬에도 작은 네. 영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흠. 영주한테 자기들을 좀 잘 봐달라고 모르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네. 얘기 좀 잘해달라고 위쪽에다가 네. 하면서 그 자기들이 그 사용하고 있던 배에서 가지고 있던 조총을 네. 딱 맞힌 거예요. 어허. 그래서 영주가 이게 뭐냐? 응? 이게 뭔 나무 막대기 가져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주냐고 했더니 이건 양념 좀 들어갔네요. 네, 아니, 진짜로 네네.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저쪽에다가 도자기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고 아하. 철포의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30m 밖에서 그거를 쐈더니 그게 박살이 난 겁니다. 아하. 영주가 깜짝 놀라죠. 아. 그래가지고 그 여기 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일본이 당시에 전국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철포 사용은 오다 노부나가가 상당히 주목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왜 신장의 야망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임이 있습니까? 아니, 신장의 신장의 야망 야망? 모르세요? 삼국지 신장의 야망. 고해이사 이거 최고의 작품이 죄송합니다. 아십니까? 일본 그 전국 시대. 알아요? 예. 도쿠가 이에야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몰랐거든요. 좀 이런 정도의 지식은 갖춰졌으면 좋겠네요. 게임 모른다고 이렇게 제가 다구를 당해야 되는. 삼국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국진 해봤죠. 네. 일본이 당시에 군대의 그 주력이 네네. 기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기병이요? 근데 이거는 좀 얘기가 많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 기병 많이 썼던 부대가 다케다 부대거든요. 네. 이 다케다 부대가 기병으로 유명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모릅니다. 다케다 기병 대충 어떤 놈들인지는 말할 수 풍리마산 들어보셨어요? 풍리마산? 풍리마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국 시대에서도 이제 좀 동쪽 지방, 네네네. 예, 그래서 가이 쪽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쪽에 다케다 신겐 되게 유명해요. 다케다 신겐하고 그 위에 우에스기 켄신, 예,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싸움 잘하는 영주들, 싸움장, 싸움장 영주들.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죠. 싸움장들이에요. 네, 싸움장들. 얘네가 거의 뭐 진짜 아무튼 제일 싸움을 잘하는 네네네. 애들이고 서쪽에 좀 이제 가면은 오와리 쪽에 오다 노부나가가 있고 네네네. 이런 식이 있는 건데 아무튼 다케다 신겐이 아마 병으로 죽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천하통일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저 처음 듣는 천하통일 할 수 있었던 그 세 명의 장수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닙니까? 그 전 시기에 이제 아무튼 천하에 가장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건 어허. 역시 다케다 신겐이 가장 유명했죠. 그렇죠. 다케다 신켄의 그 기병이 이제 제일 유명했는데 유명했는데 네. 근데 그 기병이
기병이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네. 사실 이 시대 일본의 기병이 말이 몇 우리가 마디 알고 없었어요. 있는 그 서양에서 막 기병들이 막 달려가면서 딱 차징해가지고 막 보병도 무너뜨리고 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딱딱 달려간 다음에 전장에서 내려가지고 싸우는 애들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의 재미가 확 떨어지네요. 되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르다. 당시 전쟁 양상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 전쟁이 뭐냐면 다케다가 나중에 죽고 네. 그때 신겐이 죽고 네. 그 아들대에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하고 전쟁이 붙어요. 이제 천하를 건 건곤일척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이게 나가시노 전투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유명한 게 다케다 신경이 기병으로 막 몰고 네. 쳐들어오는데 이쪽에서 오다 노부나가에서는 3단 철포 전술, 그러니까 네. 3열로 쏴갖고 제일 앞에가 빵 쏘면 그 뒤에가 빵 쏘고 연속으로 조총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케다 신겐의 천하무적의 기마들을 무너뜨렸다라는 아하.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이 기마병의 목적이 그냥 딱딱딱 빨리 가서 내려가지고 싸우는 거였다면 갑자기 그 상상을 하는데 저는 그 반지의 제왕에서 로한의 어떤 기마병들 예, 이런 걸 떠올렸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내려라. 말씀하신 게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그게 정설인지 네. 모르겠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오다 노부나가가 이 조총에 주목을 하게 된 게 예. 조총이 굉장히 경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아. 일단 말을 사가지고 훈련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아하.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 조총은 일본에서 정오시대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훈련시키는 기간이 길지 않아도 능숙하게 훈련하는 그 군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이걸 가장 잘 활용했던 게 오다 노부나가인데 음흠. 물론 조총을 한번 쏘면은 네. 이게 지금 총이랑 달라가지고 재장전을 하는데 화약 다시 집어넣고 막 이제 네. 막 쑤시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일단은 뭐 말로 막 달려가면은 음흠. 조총 한번 빵 쏜다고 하더라도 음. 막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이제 죽이면 되거든요. 음.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3단 그 이제 3단 조총 무대, 철포 전술. 철포 전술 해가지고 쏘고 한번 뒤로 쏘고 빠지고. 그 뒤에 2열이 와가지고 아하. 또 빵 쏘는 거죠. 아. 또 그 다음에 3열이 와가지고 빵 쏘고 나머지 아하. 이제 열심히 재장전하고 있고요. 네네. 자 이러니까 기병이 달려오다가 계속 달려가면 뭐 앞에 몇 명 꼬꾸라져도 죽겠지 하고 네.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예. 저는 그 3단밖에 안 됐다는 거에서 방금 그 기랑 선생님의 그 말이 신뢰가 가네요. 말이었으면 3단이면 이게 한 번 쏘고 뒤로 빠지고 쏘고 이게 3분 안에 이게 3단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5단은 뭐 7단 하면 더 좋을 그렇죠. 텐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말에서 내렸다는 거에 저는 한 표를 냈어요. 근데 이 3단 철포가 이 전술도 오다 노부나가 마치 처음 만든 것처럼 또 이제 회자가 되지만 그것도 네.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음흠. 어차피 왜냐하면 이게 사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네네. 정법이기 때문에요. 꼭 오다 노부나가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철포가 아무튼 네.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는 네. 활이에요. 활과 철포를 같이 비교하면 이제 이 활 쏘는 건 굉장히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길러내기 힘들고, 근데 철포는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그냥 방아쇠당기면 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육군 훈련소 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거기서 이제 철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다만 실제 사거리는 활보다는 오히려 철포는 짧았다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네, 예. 조총 하나로 좀 15분을 털었어요. 예. 원래 이제 사실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 등장하는 장면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온 얘기인데 이제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요토미 일단 히데요시 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전국을 거의 통일하고 있었습니다. 으흠. 당시에 다케다 신켄의 그 세력을 뭔가 무너뜨리고 네. 당시에 일본 전국하면은 저기 뭐 홋카이도랑 저 전적을 다 가리키는 으흠. 게 아니라 교토하고 동경을 중심으로 으흠. 한 혼슈의 그 중심부 지역 장악하면은 일본 그 전체 지역을 거의 장악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그 영주 다이묘들을 자기 세력하에 넣고 네. 당시에 그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저기 그 조슈번에 네. 그 있던 그 지역을 정벌하러 나갔었는데 일단은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네. 당시 하시바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그 인물을 자기 이제 주력 군대를 줘가지고 혼슈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정벌하러 서쪽. 아 서쪽인가요? 예, 그렇죠. 서쪽으로 보냈었는데 서남 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혼순이 이렇게 좀 네, 길어져 있습니다. 예, 서남 쪽으로 서쪽이라고 하시는 게 낫겠죠. 그쪽으로 보냈는데 모리 쪽 가문으로. 모리 가문이죠. 예, 예, 모리 모리 가문을 가문으로 실어 보내- 보냈는데 그 하시바 히데요시가 예상 외로 거기서 고전을 한 거예요. 네. 고전을 하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네. 그 중심에 있다가 그 내가 도우러 가겠다 해가지고 일단 자기 휘하의 병사를 거느리고 네. 도우러 갑니다. 출발을 하는데 아, 그럼 본진엔 아무도 없네요. 일단 본진 놔두고 어. 가는데 가는 길에 자기 밑에 그 복속해 있던 다이묘 있죠. 네. 그 중에
아케치 미시히데라고 하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이름들은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 아케치라고 하죠. 네. 아케치한테 나 저쪽에 그 모리 지역 그 치러 갈 테니까 하시바 도우러 가니까 너 군사 몰고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네. 나랑 같이 가자. 음흠. 라고 했는데 그리고 당시에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라고 하는 그 절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아케치 미시히데가 요 상황에서 배반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성소 시네요. 1만 명이 넘는 병력을 거느리고 어허. 이 혼노지를 포위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공격을 한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가 이렇게 놀라가지고 네. 싸우는데 이건 뭐 중과부적이죠. 너무 많으니까 결국 절에다 불을 지르고 음흠. 거기서 이제 분신해서 죽게 되는데 그렇게 죽습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허무하게 죽어요. 일본 역사에서 아주 대사건입니다. 네. 혼노지의 변이라고 해서 혼노지의 변. 네. 네.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런 말도 되네요. 그렇죠. 예. 이거 그 드라마 대망에 나오는 겁니까 이거? 나오겠 당연 나오겠죠. 나오겠죠. 안 봤지만 당연히 나오겠죠. 예. 너무 안 나올 수가 유명한 없죠. 사건이라. 오다 노부나가의 네. 죽음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아니 영화 보셨어요? 아, 예, 봤는데 그 졸면서 봤거든요. 이거 꼭 아. 봐야 된다고 하도 옆에서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보다가 그렇군요. 자, 졸면서 여간에 봐가지고. 오다 노부나가의 그 운명이 거기서 허무하게 그냥 끝나버려요. 네. 자 이러니까 아케치는 그 돌아가서 네. 오다의 그 세력들을 다 다시 자기 중심으로 규합을 하려고 아마 했던 그 욕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리하고 대치하고 있던 하시바 히데요시의 그 주력 군대가 있죠. 네. 자 하시바는 모리하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 묶여서 못 나오겠지 하고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아케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시바 히데요시가 모리하고 휴전을 합니다. 아, 일단 우리 정전하자. 네. 휴전하고 바로 돌아와가지고 아케치 미스들을 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 하시바 서로 뭐 그냥 먹고 네. 아주 뭐 그렇죠. 개판이네요. 그리고 하시바 히데요시가 네. 이 아케치 군대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고 네. 오다 노부나가의 세력을 네네. 장악합니다. 아, 바로 이 하시바 히데요시가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 거죠. 네. 이름을 이제 이름 바꾼 거네요. 개명- 이름이나 성을 계속 바뀌어요. 원래가 그 풍신수길이가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죠. 아. 도요토미라는 성은 이제 원래 히데요시가 굉장히 천출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오다 노부나가의 뭐 천출이에요 할 때 표정이 진짜 정말 예, 예. 아, 정말 천출 보듯이 하셨네요. 예. 네네. 그래서 뭐 신발 품어주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 그런 굉장히 낮은 애였는데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고 기민하고 네. 똘똘하게 일을 잘해가지고 쭉 승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원래 뭐 기노시타 뭐 이런 식의 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이 계속 바뀌는데 아하. 출세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성씨였죠. 평민계의 층이니까 제대로 된 성도 없었던 아하. 그렇죠. 애였던 거죠. 완전히 뭐 히데요시는 원래 완전히 그 소장농의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두 분 다 지금 여기 여기 지금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네. 갑자기 네. 그 눈빛을 날아 깔면서 네, 지금 소장놈들의 아들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네네. 그 가장 밑바닥에서 성공한 인물 아, 네. 두 명을 꼽으라면은 네. 한 명이 명나라 주원장이고 주원장이고 한 명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 풍신수길이. 예, 바닥에서 완전히 밑바닥에서. 하늘까지 올라간 네. 대표적인 그래서 처음에 성공자죠. 이 사람이 맡은 게 오다 노부나가의 화장실 청소였다고. 아 이거 네, 뭐 여러 가지 야사입니까? 있어요. 그래서 야사입니까? 아무튼 진짜 밑바닥이었던 건 맞아요. 예, 나온 얘기예요. 예. 오케이. 저는 이 시기를 만화 베가본드로 제가 아, 했기 그건 좀 때문에. 뒤식이죠. 아, 뒤식이죠. 전랑 네. 끝난 거의 이제 끝나고 정리가 거의 되는 시기. 베가본드로 전국 시대를 공부했었. 전국 시대 아니라니까. 전국 시대 아니에요? 그럼 미야모토 무사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뒤식이죠. 전랑 이제 네. 끝나고 이제 평화로 조금 넘어가는 뒤에, 조금 시기. 뒤에.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 시기가 전국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 만화를 봤는데요. 아, 그 무사들의 시기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무사들이 이제 슬슬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시기죠. 아. 넘어가는 시기죠. 여하간 히데요시가 이렇게 장악한 게 전국을 통일했던 게 1590년 8월이에요. 아 네, 이게 임진왜란 벌어지기 한 2년 전 정도 되죠. 좋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풍신수길이가 전국 통일을 했네요. 좋습니다. 이제는 임진왜란 발발 원인을 좀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 요거를 좀 본격적으로 좀 다루어 보죠. 뭡니까? 사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일단 일본과 조선과 일본이 그 이전에 이렇게 교류를 많이 했던 상황이 아니고 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약간 비하 의식이 있습니다. 서로 조선도 마찬가지고 무시하는 일본을- 약간. 일본을 상대로 생각 안 하고 네네. 일본도 그 힘을 만만치 않게 키워놓은 상태에서 네. 이제 그게 정벌까지 나오는 상태에서에 대한 음흠. 조선의 인식이 나타나는 네. 거고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음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개인적인 정복력이나 아. 어떤 뭔가 성과를 이루고 싶은 음흠. 그런 야욕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학자들이 얘기 참 어렵죠. 음흠. 어떤 개인의 성격 네. 이런 거는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논리적으로 자료를 갖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고 교과서에서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건 그겁니다. 예. 일본 애들이 전쟁하기를 좋아해, 싸우기를 좋아해. 교과서에서 그랬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일본이 전국 시대를 막 마쳤는데 예. 이 남아도는 무사들과 병력들을 이 어쩌서- 병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를 밖으로 돌리자. 그래서 봤을 때 조선이다. 예, 그렇지. 그런 이렇게 얘기가-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요게 가장 교과서적인 설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예. 그런 설명들이 그렇죠. 이제 그 얘기 합리적이라고. 많이 하죠. 예. 전쟁이 끝난 이후에 무사 계급들의 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로 투사해서 이걸 해소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어허. 식의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성정 얘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역사학자들은 이런 얘기 되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구조를 보고 싶어하고 막 예. 이러는데 보고 싶어한다뇨. 그것이 역사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개인의 그냥 변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역사가 막 확확 바뀐다는 건 역사학자들이 사실 좋아하지 않는 아. 해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개인이 굉장히 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정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개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 확실히 그런 좀 과대망상 같은 게 있었던 사람 같긴 해요. 왜냐하면 대망상이요. 그렇죠. 바닥에서부터 지금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네. 사람이 성공 신화를 아하. 쌓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 못할 게 가지게 없다고 돼요. 생각을 했겠죠. 하려고 하면 다 되네. 자신감이 넘치면 하면 된다. 야구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아마 김우중 같은 인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김우중. 대우를 말아먹는 제목 그 뭐죠? 과정이- 김우중이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인 넓고 세계를 세상- 경영하다. 세계를 아, 세계를 경영하다. 맞아. 그렇죠. 아, 약간 김우중 같은 스타일이 재밌습니까, 이분이? 뭐 이명박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딱 이명박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비슷한 캐릭터라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옛날부터.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가고 자기의 성공사를 통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도 그 시장통 가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하셨겠네. 이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히데요시는 뭐 시장 가가지고 막 다 사고 이런 거 해보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죠. 실제로 그런 거 하죠. 평민이니까. 예.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만약에 통일을 했다면은 네. 살아 있었다면은 임진왜란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 쫄봅니까? 쫄보는 아니죠. 그 당시 최고 개인적인 성정이라는 네네네. 게 역사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하고 이게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뭔가 느낌이 정보광 느낌이라서 네. 얘라면 얘도 쳐들어올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럴 수도 있죠. 예. 어쩌면 히데요시보다 훨씬 더 침략의 강도가 셌을 수도 있죠. 그렇죠. 더 전략적으로 나오고 예. 다 따라왔을 수도 있죠. 아, 저는 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 믿지 않겠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낮았더라도. 좀 유연성을 가지세요. 현실에 있잖아요. 현실에. 누구? 503호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503. 그 한 사람이 분 얼마나 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아, 한 저- 명의 힘 때문에 아닙니다. 얼마나- 저는 이것도 한 20-30년 지나면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수양제가 고구려 침공했던 것도 개인적인 성장성이 커요. 저 믿지 않겠습니다. 요새 이야기로서의 역사 이런 것도 나오는데 좀 봐주세요. 자, 어쨌든 넘어가시죠. 성정 이야기는 넘어갑시다. 저는 네. 믿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조선 병과 교육이 계속 단절돼 있어요. 네. 이 교류가 단절되면서 이런 끊겼던 어떤 교역 그리고 그런 걸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화 획득 네. 이런 이익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출병을 했다. 아하. 이런 설명도 있죠. 약탈인가요, 그러면? 약탈적 성격. 약탈만이 아니라 원래 약탈은 일본이 너무 약탈. 일본이 그 명나라 동남부 지역을 응? 전국 시대부터 계속 약탈을 해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국 시대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해적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단 그 그렇죠. 일본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산물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명나라에 가보면 그 쌓여 있거든요. 얻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귀한 것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 조직적으로 이 낭인들이라고 이런 사람들 조직을 해가지고 군인들하고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해적질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물건 뺏어오는 거죠. 이게 교육보다 훨씬 더 비싸게 먹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약탈과 무역이랑 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조선 초기나 뭐 14, 15세기에 활약했던 활약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하네요. 하여튼 횡행했던 해적 이런 친구들 보면은 아, 해적을 지금 활약했다라고 표현하시죠. 횡행했던 보면은 그러니까 상선이 많아요. 상선. 네. 얘네가 이제 하다가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교육을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이익이 안 맞거나 네. 어디를 갔는데 좀 가져갈 만한 게 있는데 경비가 약하다 할 때 이제 짐 속에서 무기를 꺼내는 거죠.
뭐 해적선도 그렇죠. 해적선도 세상에 영화처럼 해적 깃발 달고 다니는 해적선이 어디 있겠어요. 아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가죠 그러면. 아, 야 일본 있었을지 뭐 한두 척 정도. 워낙 그 유명한데. 해골문이 박아두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타겟을 찾은 다음에 아하. 올라오는 거지. 아. 그걸 받고 다니면 다 하는데 그걸 네네. 누가 접근을 하겠습니까? 잭 그런데 스페로우랑은 좀 다른 거네요. 그러면. 그 영화적 네네.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아주 유명한 배 한두 척이야 그랬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하긴 서양에서도 그 대항해 시대에 보면은 상선하고 해적하고 되게 아리까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두 개가 그냥 겸해서 하는 경우들이 그래요. 많고. 게임 네. 대항해 시대에서는 약간 그 짙은 색깔이면 보통 해적이거든요. 그게 아니었군요. 명나라에 들어온 그 일본 해적들은 명나라 사람들도 많이 여기 참여를 해요. 아, 해적이에요. 예, 민간인들도 예.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지역 향도 노릇을 해주는 거죠. 음흠. 그래가지고 약탈하면 나눠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잔인해요. 하는 짓이 보면은 해적들이. 예, 동남부 해안에 들어가가지고 약탈품을 다 이렇게 뺏은 다음에 쌓아놓고 자기들끼리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기를 결정하는 방식이 임산부를 붙잡아가지고 아하, 이 새끼들. 아들이냐 딸이냐 예, 얘기한 다음에 뭐 아들에다 걸은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쌍놈 새끼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난징 대학살도 그렇고 네. 외부에만 나가면 이렇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아. 그 외부 세력에 대해서 그게 꼭 일본 사람들만 또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보진 않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표정이 굉장히 굳으셨어요. 일본군을 좀 네. 그렇게 그리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아, 이 그래요? 이유가 뭐 병참이랑 현지 조달 병참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주로 현지 조달을 해야 돼서 잔해성이 더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도 사실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근데 원인을 이제 병참에 부족해서 현지에서 조달해야 되는 상황 이제 이런 걸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긴 있는데 일본군만 잔인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여하간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네. 명나라에서는 교육 자체를 네. 일본과의 교육 자체를 아예 금지해 버린 거죠. 아예 일본 배 못 들어오게 음흠. 만들어 버리니까 일본 내에서는 그 중국으로부터의 그 산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전쟁의 한 원인도 되지 않았을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데요시가 뭔가 좀 요구를 하나요? 조선에? 뭐 문을 열어라. 이거 이런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보내서 사신 보내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죠. 근데 사실은 먼저 보내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사신을 주고받자 얘기하는데 네. 조선이 반응을 안 해요. 아. 반응을 안 하다가 논의를 하죠. 조정에서 논의를 하다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예전에 설명도 많이 했는데 네. 그 정도 규모가 움직이는데 그걸 모를 수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정보는 들어옵니다. 조선에도 들어오고. 첩보들이 좀 있군요. 그럼요. 그 명축으로 가는 아하. 그 상인들 통해서 그 일본 쪽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음흠. 그리고 이게 교역 자체가 완전히 진짜 뭐라 그러죠? 100% 끊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중국 쪽에서 일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부 상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통해 상인들을 통해 정보가 올라가요. 아. 명조정에도. 그게 이제 조선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대략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건 서로 압니다. 나름 국정원이 있었네요 이때도. 그렇죠. 그 아. 정보 수집은 뭐 기본인데. 약간 네. 제이슨 안 할 본드 수는 같은 사람들이 없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유효하게 해석을 하고 네. 뭐라 그러죠? 활용을 하느냐의 문제지. 음흠. 근데 그런 거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논의 끝에 보내는 사신이 그 유명한 1590년 3월에 네. 황윤길과 김성희를 파견하죠. 네. 그 유명한 이제 다녀왔는데. 그거는 예.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게 예. 여기까지로 끌어갑시다. 기래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자충수를 뒀어요. 그 조총 얘기에서 신이 나서 네. 조총 얘기에서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원래 준비한 거에서 조금 잘라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로 좀 오늘은 좀 마무리를 짓는 거로 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쟁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좀 순탄하다. 저번에 수당 전쟁이나 병자호란에 비해서는 굉장히 순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전쟁으로 가는 길목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는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을 한중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고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맛보기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 시작 전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전쟁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마세요 역사공작단 금요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